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중선 작가의 소설 고요한 인생 소설집에 들어있는 언니의 봄이라는 단편 소설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의 봄. 나니 언니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봄이 훌쩍 가버리면 계획 또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지요. 연례 행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작년 봄에는 정말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요. 죽음도 일종의 이사니까요. 최고로 멀리 옮겨가는 이사잖아요. 어제는 언니의 일주기였습니다. 언니는 공원묘지에 묻혔습니다. 산기슭에 조성된 그곳은 참으로 커다란 공동묘지 군이었습니다. 윗부분은 거의 편편했고 내 모서리는 약간씩 둥글린 같은 크기의 묘지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화지에 그려 제출했던 둥그런 봉부는 그곳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의 죽음을 주위에서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지를 직접 가본 것도 처음이었지요. 언덕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자리하고 있는 묘지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주거지인 아파트를 연상시켰습니다. 언니의 강박관념이 제게도 어느새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1년 전 나니 언니의 안장 때만 해도 그녀의 묘지가 공원묘지 맨 끄트머리였으나 어제 보니 그 아래로도 엄청나게 많은 묘지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도처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지를 찾기에는 봄이라는 계절이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덜 쓸쓸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니 언니는 좋은 계절에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치레로라도 몇 번쯤은 더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로서는 따스한 계절이 겨울보다는 덜 고생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자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계절이만큼이나 잔인하다 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니 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우리를 충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1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저는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언니의 죽음 그 자체보다는 그녀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 말입니다. 특히 엄마를 그리워하며 반쪽 사랑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녀의 7살짜리 딸을 떠올리자 가여운 아이 생각에 거의 이성조차 이를 지경이었는데 이것도 찬찬히 생각해보자니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니 언니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도 크게 마음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아이에 대한 사랑이 퐁퐁 샘솟아난 것일까요? 부모님은 슬하에 일남 3녀를 두었습니다. 오빠와 큰언니, 그 다음으로 나니 언니와 제가 태어났어요. 나니 언니와 5살 더 어린 저는 현재 미혼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니 언니의 직계가족, 즉 둘째 형부와 조카는 어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연락하진 않았지만 알아서 오겠거니 미뤄 짐작했던 거죠. 둘째 형부와 우리의 어긋난 사이를 입증하듯 어제 우리 중 누구도 그를 화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니 언니가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후 손녀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엄마가 몇 번인가 애와 함께 들러달라고 부탁했지만
형부는 한 차례도 엄마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일주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의 나니 언니 딸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대단한 애정이 생겨난 것일까요? 제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니 잘 아는데 엄마는 큰언니나 오빠네 집에는 자주 가도 나니 언니한테는 가지 않았거든요. 나니 언니 집이 거리상 지나치게 먼 탓이라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그 이유만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에 마음이 좀 안 좋아요. 혈육이라도 자주 봐야 정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아마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제 할머니를 몰라볼 것입니다. 언니는 지독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쯤 얼이 빠졌습니다. 뒤통수를 둔기로 힘껏 가격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언니는 단 한자도,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티끌만큼의 미련도 남지 않은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인 것이지요. 삶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평생 화인처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우리와 같은 세계에 속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 것 같기도 해요. 어제만 해도 그래요. 숙연한 마음으로 일주기를 맞이할 작정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지로 가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짜증이 났거든요. 과자 봉지 부스럭대는 소리에다 조카들의 노랫소리까지 더해져 마치 봄소풍 나온 단란한 가족 같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던 우리 일행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를 비롯하여 부모님 2분과 오빠 4외, 그들의 자녀 2, 큰언니 4외와 또 그들의 자녀 2, 이렇게 11명이었어요.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주기에도 언니의 친구는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언니라고 왜 친구가 없었겠습니까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들의 연락처를 몰랐기에 부고를 전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벽에 가까울 지경으로 죄다 없앴거든요. 새우깡을 입으로 가져가던 올케 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이고 내 정신이야. 꽃을 준비하지 않았네. 가서 사면 돼요. 지천이 꽃집이야. 빠르게 대답한 이는 큰언니였습니다. 장지 가까이 가자 과연 꽃집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울긋불긋 여러 색이 섞여 있는 조화를 골랐습니다. 쇠화는 며칠 지나면 지저분해지고 벌레가 꼬이지만 조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플라스틱 꽃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다르지만 그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묘지 앞에 도착한 우리는 석재 화병에 조화를 깊숙이 찔러 넣었고 돗자리도 깔았습니다. 엄마가 두터운 성경책을 펼치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망자의 명복을 읊조리자 모두들 코를 훌쩍이거나 손수건을 눈 밑에 갖다 댔어요.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쳤지요. 추모의식이 끝나자 돗자리 위에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큰언니가 펼쳐놓은 김밥은 금세 동이 났고 올케 언니가 가져온 찰떡도 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커피 맛도 훌륭했으며 싱싱한 방울토마토와 달콤한 딸기로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죽는다는 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네요. 나니 언니는 세탁소와 구멍가게와 미장원이 나란히 붙어있는 콘크리트 빌딩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란 장판 밑으로 집게벌레 같은 해충이 털을 잡고 있는 단칸방과 세정제를 퍼부어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세면기와 욕조와 변기가 있는 욕실, 그리고 비좁은 마루가 공간의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있잖아, 방에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요만큼, 딱 신문지 크기만큼만,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비치다 마라. 자꾸만 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나니 언니가 숨이 끊어진 채로 발견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고 해요.
형부가 귀가했을 때 느낌이 왠지 쎄하더랍니다. 집을 잘못 찾아 들어오지 않았나 의심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린 물감 몇 통은 조끼 풀어놓은 것 같은 붉은 물은 보기에도 끔찍했더랍니다. 제가 나니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건 사건 당일로부터 반년 정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언니는 이듬해 봄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참 잘 되었어 라고 말했지만 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매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미진이도 초등학교 가야 하잖아. 여기는 교육 환경이 열악해. 하기야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지. 문화적인 혜택도 없는 곳이지. 나는 미술 전시회도 가고 싶고 음악회도 연극 공연도 가고 싶은데 말이야. 언니는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거주지에서 탈출하여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과 형제들과 엇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획을 세울 수도 허물 수도 없는 저편의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군요. 나니 언니는 여러 면에서 우수했지만 운은 없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공부라든가 미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고루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니 언니가 대학에 진학할 즈음 아버지의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학비와 용돈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패션 업체에 다녔습니다. 경력을 쌓아 이태리 밀라노 같은 곳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한 걸로 기억합니다.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말입니다. 20대의 언니는 아름다웠고 매력적이었어요. 곱게 다듬은 손톱 위에서 반짝이던 갖가지 색의 매니큐어라든가 어깨를 뒤덮은 긴 머리칼, 한 번 더 뒤돌아볼 만큼이나 대담한 패션 감각 등을 포함해 언니의 모든 것이 제 눈에는 특별해 보였어요. 그러나 오로지 이사하는 것만을 꿈으로 간직할 만큼 변모해버린 시절에는 제가 좋아해 마지 않던 모습 중 가장 어느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잇고 재산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었던 형부는 우리 아버지가 가히 눈독을 들일 만한 사윗감이었어요. 아버지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을 선택할 만큼 막대먹은 위인은 아니지만 지독한 빈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형부에게 기다릴 건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언니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부잣집 자제라는 사실에 흡족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간 흥분 상태에 놓이기도 했어요. 당시 대학생이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외국 유학의 꿈을 남모르게 그렸고 오빠는 형부네 회사의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오랜 실직 생활이 가져다준 지겨움에서 벗어나 자그마한 죄가정 같은 걸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맞이이자 외아들인 형부는 회장직으로 물러앉은 부친의 뒤를 이어 기업체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질려있던 우리 가족은 이 결혼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가족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언니가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모두의 열렬한 소망대로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특급 호텔의 웨딩홀에서 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처주로야 언간생심이라 예식 비용은 형부네가 부담했습니다. 목련이 하얗게 피어나고 개나리가 흐드러지던 찬란한 계절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니 언니는 결혼도 하필이면 봄에 했군요. 제게는 나니 언니와 다른 형제 자매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부재 중일 때 걸레를 손에 쥐던 사람도, 엄마가 아플 때 대신 집안일을 하던 사람도 큰언니가 아니라 나니 언니라서 그랬을까요? 혹은 나니 언니가 몇 푼의 용돈이라도 쥐어주던 유일한 형제 자매라서 그랬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로 우리 집의 생활비를 책임진 이도 오빠나 큰언니가 아니라 나니 언니였습니다.
오빠와 큰언니는 집안이 기울기 전에 이미 일가를 이룬 상태였고 또 둘 다 결혼 초기이다 보니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을 거라 짐작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둘은 무심함을 넘어 이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니 언니는 역시 운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바깥 사돈이 쓰러지는 통에 병구안을 해야 했거든요. 사돈은 한 1년가량 누워있다 돌아가셨는데 설상가상으로 노인이 세상 버리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형부네 회사가 맥을 못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실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회사의 속사정을 그제 알았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그 회사는 벌써부터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딸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부모님이 신경 써서 알아보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당연히 당사자인 언니도 포함됩니다. 언니네는 살던 집을 버리고 먼 곳으로 거주지로 옮겨야 했어요. 빚쟁이 때문이라고 했지요.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형부네와 나니 언니를 속여서 데려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묻어두었던 형부의 외모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부와 우리 가족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니 언니는 작은 맷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살던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언니인들 알았겠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게 될 줄을요. 처음에 언니가 세운 이사 시기의 상한 기간은 아이의 유치원 입학 전이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 연도로 조정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딸의 교육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언니의 열망이었어요. 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따로 없어서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 생활은 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언니가 살던 건물 아래층에 세탁소가 있다고요. 언니는 그 세탁소 한쪽에다 재봉틀을 갖다 놓고 옷 수선 일을 했습니다. 언니한테서 늘 파스 냄새가 났던 건 근육통 때문이었어요. 온종일 앉아서 재봉질을 했으니까요. 옷 수선집을 겸한 후부터 세탁 일이 많이 들어온다며 세탁소 아저씨가 좋아했다고 해요. 언니는 예금 통장에 빈칸을 채워나갔죠. 그러나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나 봐. 그런데 우리는 신용불량자라 은행 물턱을 넘지도 못해. 우리 가족은 언니가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을 하직하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니 언니는 복권을 자주 샀습니다. 그걸 보고 웃는 내게 언니가 말했어요. 예전엔 복권 사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나도 너처럼 웃었지. 그렇지만 그게 웃을 일만은 아니란다. 비록 당첨이 안 된다 해도 그 한 장엔 일주일 내내 희망을 걸 수 있는 요술이 들어있거든. 그렇게 적은 돈으로 희망을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니? 언니는 해마다 봄철이 임박해 오면 지병이 도지듯 이사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 가면 나도 초대해줘 언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초대할게. 내가 근사한 선물 사갖고 갈게. 내가 엉강생신 내 집 마련을 원하겠니? 그건 아니야. 전셋집이라도 좋으니 우리 미진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잠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오빠와 아파트는 물론이고 상가와 토지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들도 가지고 있을 큰언니를 떠올렸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살고
어떤 집이 어두워서인지 언니는 유독 햇빛이나 햇살과 같은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어요. 테라스에 둥근 테이블과 작은 의자를 놓을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 앉아 헤세의 시를 읽을 수도 있겠지. 헤세가 시도 썼어? 헤세는 소년 시절부터 시인이 꿈이었다던데 시를 처음 지은 건 5살 때였다고 해. 나는 여태 소설가로만 알았네. 여름은 늙어라는 시 한번 읽어봐. 내가 좋아해. 그럴게. 헤세는 정원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냈어. 헤세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 정원 있는 집이라 좋지. 헤세는 말이야. 항상 주머니 가득 노끈이 있었다더라. 예전에는 왜 소포 같은 거 보낼 때 끈으로 묶어서 보냈잖아. 출판사에서 보내오는 소포에도 노끈이 묶여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버리지 않고 모았던 거지. 그걸 뭐하러 모았을까? 받침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힘없이 쓰러지는 식물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묶으려고 그랬다더라. 그만큼이나 식물을 좋아했던 거지. 그 사실을 알고부터 햇새가 더 좋아졌어. 나니 언니는 헤르만 헤세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쓸데없다고 여겨질 만큼이나. 나니 언니는 끊임없이 이사계획을 세우고 부수고 또 세웠습니다. 한 해 한 해 꿈이 좌절될 때마다 언니 또한 나이를 먹어갔고 찌들어갔습니다. 피부 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큰언니는 관리실 베드에 누워있을 동안 혹시라도 자기 동생을 떠올려 본 적이 있었을까요? 피부 관리 비용 정도의 일정액이라도 동생을 도왔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니 언니의 피부에도 윤기가 돌았을까요? 어느 집이나 비슷하겠지만 우리도 명절이나 제사 때 한자리에 모이고는 했는데요. 그때마다 나니 언니의 그늘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저마다 진정으로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각자 수의통으로 복귀하고 나면 까맣게 잊었지요.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의 수레바퀴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바빴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했으니까요. 오빠와 큰언니는 부동산 사고 팔기를 되풀이하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저도 그들을 대놓고 비난할 처지는 못 돼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생활비조로 얼마 정도 내놔야 하고 또 제 결혼 비용도 모아놔야 하고 또 아무튼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언니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뭐 박봉이기도 하고. 언니가 우리 중 누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니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6개월 전쯤에라도 볼 수 있었던 건 일부러 찾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문득 정말이지 벼랑간 언니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날입니다. 나니 언니는 책 넓은 모자에 수건을 목에 두르고 깻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지 빈터에 깻잎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해요. 주인 없는 깻잎이라고 했습니다. 깻잎 따는 언니 옆에는 언니의 아이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열심히 그루밍 중인 고양이 2마리도 있었어요. 세탁소 아저씨가 여기로 가보라고 하더라. 요즘 수선 일이 뜸해서. 고양이가 도망도 안 가네. 언니랑 친한가 봐. 안 친해. 딱 저 거리만큼 떨어져서 서로 바라만 보는 사이. 노란 애는 레베, 고등어 무늬는 티거. 이름도 지었어? 한 세상 살다 가는데 얘들도 이름이 있어야지. 햇새가 기르던 고양이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준 거야. 그러고 보니 독일어구나. 응, 맞아. 나는 티거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햇새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깻잎조림처럼 쪼그라든 언니의 홀쭉한 뒷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속마음을 들키기 싫었던 저는 눈을 들어 괜히 먼 하늘을 봤습니다. 자꾸만 눈을 껌뻑였어요. 참, 여름은 늙어 읽어봤니? 아직. 도서관에 한번 가봐야겠다. 언니는 수건을 풀더니 밭일에 이골난 안악처럼 무릎에 대고 탁탁 소리나게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건으로 땀방울이 맺힌 콧잔등을 문질렀습니다. 밥은? 대답을 바라고 물은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니 언니는 흑장단하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는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성스럽게 닦아주더니 애정어린 눈으로 한참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얼굴도 말끔하게 닦아줬어요. 그 장면을 회상하자니 언니에게 아이는 세상의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모든 부모에게는 깨물면 아픈 손가락에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언니의 자식은 단 하나였지만 그 하나가 애처롭고 딱하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언니는 아이를 볼 때 부족함 없이 자라는 조카들을 연상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자기 아이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나니 언니가 저를 안내한 곳은 좁다란 시장통 중간쯤에 위치한 통닭집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이었습니다. 조카는 싸구려 기름에 몇 차례는 들락거렸을 얼핏 보기에도 딱딱해 보이는 통닭다리를 열심히 뜯어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퀴벌레가 테이블 가장자리를 기어가도 예사였습니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생맥주 한 컵을 다 마실 동안 우리는 아이의 입 가장자리에서 뒤범벅되어 번질거리는 기름기와 뜯겨진 달걀의 살점들을 바라보았을 뿐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2컵째를 반 넘게 마셨을 무렵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건 분명히 죄야. 나니 언니와 가난에 대해 얘기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만 그녀의 가난에 대해 말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도와주자. 뭐부터 해줘야 할까? 이렇게요. 어째서? 제가 짤막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편해하지. 그러니 본의 아니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셈이지. 언니는 입술 주위에 묻은 맥주를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정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부자들이 미워. 어느 땐 그들이 사는 집을 폭파해버리고 싶다? 있잖니,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어. 진짜? 저는 재미있는 발상이라는 듯 웃었어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더라. 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검은 옷에 가죽 장갑과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나니 언니를 상상했습니다. 도시의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아니?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야. 나는 아름다운 야경을 굽어보면서 되풀이하여 소리쳤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얘도 따라하더라. 그랬지? 응 엄마, 빨주노초 파람보, 빨주노초 파람보. 내 형부랑 싸운 날이었거든. 어딘가로 탈출하고는 싶은데 갈 데가 없더라. 그럴 때 여자들은 친정집이나 언니네로 가잖아. 그런데 나는 어디 갈 데가. 나니 언니는 말꼬리를 흐리면서 생맥주를 목으로 삼켰습니다. 아, 언니로 하여금 손목을 긋게 만든 건 어쩌면 외로움이었을까요? 나니 언니는 형부와 크게 다툰 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다 보니 동물원이었다고 합니다. 동물원 구경을 다 한 후에는 남산타워에 갔다고 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물과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서울특별시에
내 몸 하나 �릴 공간이 없는 거야. 서럽더라. 나는 그 서러움을 가슴에 꽁 쟁여두었다가 이불 속으로 가져갔지. 가져가서는 품속에 껴안고 잤지. 이렇게. 언니는 옆자리 아이를, 아니 서러움을 껴안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조짐이 있었다고 청부가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요즘 미진 엄마는 매사에 슴디렁했고 무관심했으며 언제나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상 치르고 돌아와 뭐라도 먹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었던 거라고는 곰팡이 쓴 콩자반과 수분이 다 빠져버려 쪼글쪼글한 감자 한 알, 썩어 문드러진 양파 2-5개가 다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쯤 먹지도 않고 잠만 잤나 봅니다. 언젠가는 도와야 해. 때가 되면 말이야. 우리 형제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러다 포기할 거야.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헛된 소망을 단념하고 제 분수에 맞춰서 살 날이 올 거야. 제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람. 차마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군요. 혹시 훗날 우리를 마음 쓰이게 했던 어떤 인물 하나가 스스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홀가분하게 여기지나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하노라니 어쩐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언니는 그녀 자신의 말처럼 더 이상 죄짓기 싫어서 이 세상을 하직히 했을 수도 있어요. 나니 언니의 자살이 결코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녀의 물건들 대다수가 말끔히 처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일신과 관계된 것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워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언니가 남기고 간 것이 있기는 해요.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 자기 딸의 옷이었어요. 귀여운 원피스 한 벌을 만들어서 옷장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재단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재봉틀 페달을 밟으면서 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니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문득 헤세의 시가 떠올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언니가 언급했던 시는 전 5권짜리 헤세 전집 가운데 제4권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제4권은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동화, 시집, 일기, 해설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름은 늙어는 수록된 197편의 시 가운데 193번째 시였습니다. 여름은 늙어 지쳐서 잔인한 두 손을 축 들이우고 허하게 사냐를 바라본다. 이제는 끝났다. 여름은 그의 불꽃을 다 날려버리고 그의 꽃을 다 태워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이렇게 끝맺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드러누워 창백한 손을 싸늘한 죽음에게 주어 이제는 듣고 보지 않으며 잠들어 사라져 가는. 언니는 그렇게 헤세의 여름처럼 늙어 지쳐서 잠들어 사라져 갔습니다. 네, 오늘은 신중선 작가의 소설 고요한 인생 안에 들어있는 언니의 봄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